제가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의식도 없는 딸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몸에는 색깔이 다른 멍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갈비뼈는 이미 한 번 부러져서 저절로 붙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집안으로 시집 보낸 딸이 2년 만에 이 꼴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농사꾼 엄마를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그 집안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새벽 4시 산골 농로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고추밭 비닐 사이로 이슬이 맺히고 복순의 손끝만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이 수십 번 반복될 때마다 등줄기에 땀이 흘렀지만 쉴 틈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고추값이 작년보다 3알은 빠졌고 덜 익은 놈까지 몽땅 따서 말려야 겨우 이자라도 막을 판이었으니까요. 손전등 불빛 아래로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고 복수는 그 하나하나를 살피며 꼭지를 비틀어 따냈습니다. 손톱 사이에 매운 즙이 배어들었지만 그 감각조차 익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농로 끝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가 흔들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 새벽에 차가 올라온다는 건 복순이 이 마을에서 40년을 산 동안 손에 꼽을 만큼 드문 일이었죠. 장갑을 벗고 눈을 가늘게 떠보니 택시였습니다. 노란 지붕이 어스름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고 그 차는 비포장 농로를 힘겹게 올라오더니 복순의 고추밭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산골의 정적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벌레 소리마저 멈춘 것 같은 그 고요함 속에서 차 안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운전석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기사가 뛰어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벌컥 열었고 그 안에서 여자 하나가 흘러내리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삭이었습니다. 배가 둥글게 불러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죠. 복수는 장갑을 내던지고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여자의 어깨를 잡는 순간 손바닥에 미끈한 것이 번졌습니다. 피였습니다. 따뜻하고 끈적한 피가 복순의 송금 사이로 스며들었고 새벽 공기 속에 비릿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여기 아니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기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 사람이 폰 화면에 주소 하나 띄워놓고는 여기로 가달라고 엄마한테 가야 한다고 그것만 반복했습니다. 시내에서 여기까지 2시간을 달려온 겁니다. 복수는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은 눈두덩, 갈라진 입술, 그리고 광대뼈 위로 번진 시퍼런 멍.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이 얼굴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이름 석자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고 그 손바닥에 묻은 피가 수진의 볼 위로 다시 번졌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눈도 뜨지 못한 채 흘러나온 그 말에 복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잘못했다니. 때리지 말라니. 이건 엄마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누군가 앞에 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딸은 여전히 그 사람 앞에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들었을 때 농로 아래쪽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끈 채 어둠 속에서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고 차는 곧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그 차의 뒷모습을 끝까지 노려보았습니다. 눈에 힘을 주었지만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죠. 구급차가 올 때까지 복수는 수진을 안은 채 농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심장 소리와 뱃속 아기의 미세한 움직임이 손끝으로 전해졌고 그것만이 이 새벽에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택시 기사는 차 옆에 서서 연신 담배를 피웠고 그의 손도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는 복도를 따라 들것이 밀려 들어갈 때 복수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핏자국이 송금을 따라 갈라져 있었고 그 위로 새벽 이슬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죠. 복수는 그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씻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피가, 이 흔적이 오늘 하루만의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챕터 1 병원 진단, 반복 폭행 확인 보강. 의사의 첫 마디는 안심이었습니다. 아기는 괜찮습니다. 심박도 정상이고 양수량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말을 하는 의사의 표정이 전혀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불빛 앞에 걸었습니다. 갈비뼈 부분을 손끝으로 짚었는데 거기에 하얀 선이 보였습니다. 금이 간 흔적, 그리고 이미 붙어버린 뼈의 자국이었죠. 이건 최소 서너 달 전에 생긴 골절입니다. 치료를 받은 흔적은 없고 자연적으로 붙었습니다. 상당히 아팠을 텐데 병원에 오지 못한 겁니다. 복순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못한 거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의사는 필름을 바꿔 걸었고 이번에는 등과 팔뚝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겹겹이 쌓인 멍 자국이 있습니다. 색깔이 제각각인 걸 보면 한 번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래전 것은 누렇게, 비교적 최근 것은 붉은 보라색으로, 그리고 오늘 생긴 것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층층이 겹쳐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팔뚝 안쪽에 동그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담뱃불 크기였죠.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고 의사는 그 부분을 가리키면서도 차마 설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한 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복수는 의자 등받이를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복도로 뛰쳐나가 누군가의 멱살을 잡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등받이를 움켜쥐었고 숨을 들이마시는데 갈비뼈 사이가 아팠습니다. 제 갈비뼈가 아닌데 마치 자기 몸이 부러진 것처럼 아팠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실로 향하는 복도가 그날따라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그 길을 걸으면서 복순의 머릿속에서는 수진의 목소리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잠결에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엑스레이 위에 찍힌 금간 뼈와 겹쳐지면서 하나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구나. 2번도 아니었구나. 몇 달,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수지는 맞고 또 맞았던 겁니다.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을 때 수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술이 달싹거리고 있었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새어나왔고 미간에는 잠든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복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손이 먼저 복순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요. 잠든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놓치면 안 된다는 듯 있는 힘을 다해 붙잡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풀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복순의 옆에 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보호자분, 상처 사진이랑 진료 기록, 지금부터라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 말투가 담담했기에 오히려 무게가 실렸습니다. 간호사는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진을 찍으라는 말이 곧 싸울 준비를 하라는 말이라는 것을 복수는 느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자꾸 빗나갔지만 한 장, 두 장, 수진의 팔뚝과 등과 갈비뼈 위 멍을 한 장씩 찍어나갔습니다.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상 자국을 찍을 때는 손이 너무 떨려서 3번을 다시 찍었고 그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끝내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야 복수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에 형광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누가 이랬을까? 라는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답은 처음부터 하나였으니까요. 사위였습니다. 도연이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수진이 전화를 뜸하게 하기 시작한 것도, 명절에 얼굴 한 번 안 비친 것도, 작년 추석에 화상 통화를 거부하며 감기 걸려서 꼴이 말이 아니야라고 웃어넘긴 것도 생각해보면 전부 징후였습니다. 바쁘겠지. 시집살이가 원래 그렇지. 그렇게 덮어버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딸이 보낸 신호를 하나도 읽지 못한 엄마가 고추밭에서 고추나 따고 있었던 겁니다. 복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손바닥 위에 아직 남아있는 딸의 핏자국이 볼에 닿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무렵 수진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복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고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가방 안에서 폰이 보였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 있었죠. 빼앗기다 깨진 것이라는 직감이 먼저 왔습니다. 거미줄처럼 갈라진 화면 너머로 간신히 불이 들어왔고 복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부재중 전화 47통. 전부 같은 번호였습니다. 시간대를 보니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수진이 택시를 타고 이곳으로 오는 동안 쉬지 않고 걸려온 것이었죠. 문자 목록을 열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 나가면 죽여. 내 엄마한테 한마디라도 하면 끝장이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한 통, 두 통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통의 문자가 날짜를 달리하며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수진이 보낸 답장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철저히 일방적인 공포가 이 작은 화면 안에 빼곡히 쌓여 있었던 겁니다. 복순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한 장씩 캡처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누를 때마다 갈라진 액정이 손끝을 찔렀고 그 작은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마지막 문자의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수진이 택시를 타고 이 산골까지 올라오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보내진 것이었죠. 다시 돌아와.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복수는 폰을 내려놓고 병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이 회색에서 엷은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고 그 빛이 수진의 이불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웅크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태아처럼 몸을 말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자세였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맨발이 차가워 보여서 복수는 이불 끝을 잡아 발끝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에 앉았습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이건 말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화해서 따지고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매달려봤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2년 동안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복수는 가방 안에 넣어둔 자신의 폰을 꺼내 캡처한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멍사진,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 문자 캡처 화면들. 하나하나가 증거였고 하나하나가 딸이 2년간 삼킨 비명이었습니다. 병실 구석에서 수진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잠이 들었으니 편안한 것처럼 보였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눈을 뜨면 다시 두려워할 거라는 것을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잘못했다고 말할 거라는 것을요. 복수는 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가 맞물리는 소리가 새벽 병실에 작게 울렸고 그 소리와 함께 복순의 눈에서 결심이라는 것이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말이 아니라 증거로,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이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챕터의 촉발 사건 회상 며칠 전. 그날 아침 병실 창으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을 때 복수는 접이식 간이 침대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이 들었다는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았죠. 등이 뻐근했고 목이 한쪽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며칠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고추밭에서 수확에 한창이던 복순의 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은행이었죠. 대출 이자 납부일이 3일 지났다는 안내였습니다. 복수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넣겠습니다라고 짧게 받아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추를 다 따서 건조장에 넘기면 이자는 막을 수 있었고 지금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수진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니 벌써 3주가 넘었습니다. 그 전에도 전화가 뜸해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 오던 전화가 열흘에 1번으로 줄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복순이 먼저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바쁘겠지. 임신하면 몸도 무겁고 시댁 살림도 있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 복수는 그렇게 덮었습니다. 고추 꼭지를 비틀었다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딸이 시집가면 원래 뜸해지는 거라고, 소식이 없는 게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납득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마주하기 싫은 것을 일부러 안 본 거였죠. 그때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확한 고추를 포대에 담아 마당에 쌓아두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죠. 짧고 사무적인 말투로 김수진 씨 어머니 되시죠라고 물었습니다. 복순이 맞다고 하자 상대방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닙니다. 잘못 걸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이상했지만 그것도 그냥 넘겼습니다. 전화 한 통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포대를 묶고 건조기 예약을 잡고 다음 날 출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복순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새벽 택시가 올라왔습니다. 복순은 간이 침대에 앉은 채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 씻긴 했지만 송금 사이에 아직도 핏자국 그림자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수진이 여전히 웅크린 채 자고 있었고 링거줄이 가느다랗게 팔뚝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불 위로 드러난 손목에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이 선명했습니다. 누군가가 꽉 움켜쥔 자국이었죠.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캡처해둔 사진들과 문자 기록이 폰에 저장되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폰은 고장 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진단서가 필요했습니다. 복수는 나이가 있어 이런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뗀다는 것 자체가 낯선 일이었죠. 하지만 간호사가 해준 말이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을 남기라는 말, 나중에 필요할 거라는 말.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깨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깨면 말릴 테니까요. 엄마 그러지 마. 괜히 일 커져. 그런 말을 할 게 뻔했습니다. 복수는 가방을 어깨에 걸고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원무과는 1층 로비 끝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고 창구에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창구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진단서를 떼려고 하는데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고 복수는 수진의 이름과 입원 날짜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어떤 용도로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복순의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추밭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빛 독촉 전화를 받아도 손에 땀 한 방울 안 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서 진단서 한 장 떼달라는 말을 하면서 손이 축축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낼 겁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숨이 한 번 막혔습니다. 경찰서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감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가족끼리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꺼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직원은 표정 변화 없이 서류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진단서 원본 1부, 사본 2부. 복수는 원본을 투명 봉투에 넣고 사본은 접어서 가방 안쪽 지퍼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를 넣으면서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원무과를 나오면서 복수는 로비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방 안에 진단서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이 종이 한 장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갈비뼈 골절, 다발성 타박상, 화상 흔적. 그 글자들이 딸의 인연을 요약하고 있었고 복수는 그 요약이 견딜 수 없이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고 앵커가 무표정하게 오늘의 날씨를 전하고 있었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멍하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수진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링거줄을 만지작거리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복순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도, 불안, 미안함, 그리고 복순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고 싶지만 차마 묻지 못하는 조심스러움까지요. 일어났어? 복순은 일부러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진단서가 들어있는 쪽이 보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배고프지? 죽이라도 사올까? 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복순의 가슴이 또 한 번 저렸습니다. 뭔가를 부탁하는 것조차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매점에서 호박죽 2그릇을 사와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죽이 자꾸 흘렀습니다. 복수는 모른 척했습니다. 닦아주거나 괜찮아?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진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울면 다시 엄마 미안해가 나올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순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죽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바닥에 닿는 소리만 병실에 가만히 울렸습니다. 죽을 다 먹은 뒤 복수는 수진의 가방에서 꺼내두었던 깨진 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에 문자와 통화 기록을 캡처해 두긴 했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 폰으로 마지막에 검색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요. 검색 기록을 열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방법, 임산부 보호시설, 이혼 서류 어디서. 날짜는 열흘 전이었습니다. 수진은 열흘 전부터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검색 기록이 없었습니다.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더 이상 검색을 하지 못했는지, 복수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폰을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무엇을 확인했는지 알고 있는 듯한 눈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가 다 할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돌려 복순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불 끝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을 뿐이었죠. 그 모습이 어젯밤 잠결에 복순의 손을 놓지 않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복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열어 진단서 봉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복순은 병원 로비로 내려가 안내 데스크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 위치를 물었습니다. 직원이 알려준 주소를 폰에 저장하면서 복순의 손가락은 이제 아까보다 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무과에서 진단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두려움 위에 다른 무언가가 한 겹 덮인 느낌이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각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병실로 돌아와 수진에게 잠깐 다녀오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묻는 수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금방 올게. 걱정 마. 수진의 입이 달싹거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결국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병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1층으로 내려가고 병원 정문을 나서는 동안 가방 안에 진단서가 어깨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무게가 싸움의 무게구나 하고 복수는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주소를 불렀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하지 않은 시내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복수는 가방 끈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고추밭에서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빛 독촉 전화를 받는 것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수학 작업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택시 안에서 경찰서로 향하는 이 순간이 복순의 65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이동이었습니다. 택시가 멈추고 경찰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민원실 안이 보였습니다. 복수는 택시비를 내고 내려서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기 전에 한 번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지만 내쉬는 숨과 함께 어깨에 힘을 주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챕터 3 제도적 장벽 권력 침투. 경찰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민원실 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에어컨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 같았죠. 회색 벽, 플라스틱 의자, 번호표 기계. 복수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투명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 진단서 원본과 사진 출력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을 때 복수는 창구 앞에 서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딸이 남편한테 맞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화상 자국도 있고 문자로 협박도 받았습니다. 고소하려고 왔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진단서를 읽고 사진을 넘기고
문자 캡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복순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딸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만삭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호자분이 대리 접수하시는 건 가능하지만 수사 착수는 피해자 본인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부부 사이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요. 부부 사이 문제라는 말에 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담뱃불로 지지고 문자로 죽인다고 협박한 것이 부부 사이 문제라니요. 하지만 복순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면 감정적인 사람으로 치부당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합의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은요. 처벌보다 가정보전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담당자의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함이 오히려 복순의 속을 긁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복순을 돌려보내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투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 안 합니다. 고소합니다. 복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복순의 눈을 바라보았고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소장 양식을 출력해 주었고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한 칸 한 칸 채워 넣었습니다. 한자어가 많아 어려운 항목은 담당자에게 물어가며 작성했고 30분이 걸려 접수를 마쳤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든 순간 담당자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상대 측에서 변호인 조율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소장도 접수하기 전인데 상대 측 변호인이 먼저 연락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복순은 즉각 이해했습니다. 시간 끌기입니다. 변호인 조율이라는 이름을 달고 수사 착수를 늦추려는 겁니다. 복순은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고 담당자의 이름과 오늘 날짜, 접수번호, 그리고 변호인 조율 요청 이미 들어옴이라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담당자가 그 모습을 보며 미세하게 표정이 변했지만 복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로비를 나서는데 정문 앞에서 사람 하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30 후반에서 40 초반쯤 되어 보였고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경찰서에 들어가려는 걸음이었는데 복순과 눈이 마주치자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먼저 시선을 돌린 쪽은 남자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꺾어 다른 곳을 보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정장 입은 사람과 마주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복순의 직감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농로에서 헤드라이트를 끈 채 서 있던 검은 세단이 떠올랐고 그 차와 이 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수지는 깨어 있었습니다. 복순이 들어오자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았고 복순은 침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왔어. 접수했어.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먼저 얘기 안 하고. 얘기하면 말렸잖아.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순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수진아, 네가 말해야 시작되는 거야. 경찰에서도 내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어. 엄마가 아무리 서류를 내밀어도 네가 직접 입을 열어야 수사가 되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피하는 것이었죠. 이불 끝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2년간 입을 닫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아이에게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벽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노크 없이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선 여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진한 화장에 밍크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뒤에 선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는데 복수는 그 얼굴을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지만 사진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명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었습니다. 복순의 몸이 굳었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움켜쥐었고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차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지 않았지만 병실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서로 피곤해져요. 어머니라는 호칭이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차명숙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고 입구가 반쯤 열려 있어서 안에 든 것이 보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이러지 마시고 이걸로 정리하시죠. 봉투를 침대 위에 놓으려는 차명숙의 손을 향해 복순이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명숙의 손목 위를 스치듯 지나가며 봉투를 가슴팍 쪽으로 밀어 되돌렸습니다. 봉투가 차명숙의 가슴에 부딪히며 떨어졌고 돈 묶음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차명숙의 눈이 커졌고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복수는 일어섰습니다. 차명숙보다 키가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복순이 더 커 보였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거였으면 내 딸 갈비뼈가 안 부러졌을 겁니다. 차명숙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도연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지만 병원이라는 공간이 그를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복순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보시죠. 그 말투에는 협박이 묻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냐는 뜻이었죠. 하지만 복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죠. 도연의 턱이 굳었습니다. 차명숙이 도연의 팔을 잡아 끌었고 두 사람은 바닥에 흩어진 돈봉투를 줍지 않은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차명숙의 향수 냄새가 한참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워 봉투에 담았습니다. 한 장도 빠짐없이 넣고 봉투를 밀봉했습니다. 이것도 증거니까요. 돈으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증거. 봉투 겉면에 날짜와 시간, 차명숙, 도연 방문, 금전 제공 시도라고 적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지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본 순간 몸이 굳었고 그가 나간 뒤에도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침대 옆에 앉아 이불 위로 등을 쓸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까지 이런 일을. 수진의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작고 갈라지고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복수는 쓸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등을 쓸면서 말했습니다. 너 잘못 없어.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어. 수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고 복수는 딸이 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울어야 했습니다. 2년간 삼킨 것들이 이렇게라도 나와야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수진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복수는 방금 일어난 일을 되짚었습니다. 차명숙과 도연이 병실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가족관계를 통해 병원과 병실 정보를 이미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크 없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공간을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경찰보다 먼저 움직이고
돈으로 막고 안 되면 위협하는 방식. 이들은 이 싸움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의 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복순아,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조심해. 복순은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커뮤니티에 루머가 퍼지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복순과 수진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죠. 병실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느리고 상대는 빠릅니다. 돈과 변호사와 루머가 복순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고, 복순에게는 진단서 한 장과 사진 몇 장과 캡처한 문자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없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은 납품처에서 연락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복순의 직감은 이번에도 맞을 것 같았습니다. 챕터사 고소 취하 흔들림 내용 증명 감시 기처. 경찰서를 다녀온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고소 취하할래요. 복순은 매점에서 사온 우유팩을 내려놓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은 이불 위에 폰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깨진 화면 너머로 댓글 창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모양이었죠. 복순은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골 시어머니가 돈 뜯으려고 사위를 고소했대. 그 집안이 얼마나 큰 데인데 며느리가 맞았을 리가 있나. 시어머니가 딸 시켜서 꾸민 거 아니야? 글자 하나하나가 모처럼 박혔습니다. 수지는 이것들을 얼마나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복수는 폰을 내려놓고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은 눈, 부어오른 입술, 그리고 그 위에 새로 얹힌 체념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취하하면 끝나. 엄마도 이런 거 안 봐도 되고 나도 조용히 살 수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음이 다 마른 뒤에 남은 텅 빈 목소리였죠. 복수는 의자를 끌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2년 참았잖아. 참아서 달라진 게 있어?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참으면 멈출 줄 알았지. 사과하면 다시 안 그럴 줄 알았지. 근데 달라졌어? 내 갈비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려주던 배에 아이가 있는데 그래도 때리던 사람이야.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링거 약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물기가 차올랐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그 끄덕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복수는 병실 한쪽에 앉아 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찍어둔 사진들, 캡처한 문자들, 진단서 사본 촬영본까지 전부 폴더별로 나누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분류하면서 파일 이름을 하나하나 바꾸었죠. 폰 조작이 서툴러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복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폴더를 정리하다가 손이 멈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임신 전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의 왼쪽 허벅지에 손바닥 크기의 멍이 찍혀 있었고 사진 날짜를 보니 수진이 임신 사실을 알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결혼 초부터 막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임신을 하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동안에도 아이가 발을 차는 동안에도 도연은 주먹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복수는 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데
그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가 뒤엉켜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목구멍까지 차올라왔고 복수는 그것을 삼키느라 한참을 눈을 감고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폰을 들어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사진 32장, 문자 캡처 41장, 진단서 사본 3장, 검색 기록 캡처 4장. 총 80개의 파일이 4개의 폴더에 나뉘어 저장되었습니다. 복수는 그 숫자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숫자를 적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앞으로 온 건데요라며 건넨 그 봉투는 두껍고 하얀 종이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법무법인 이름이 찍혀 있었고 내용 증명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복수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3장짜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자가 빼곡했고 법률 용어가 가득했지만 복순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 금전적 목적의 악의적 고소로 판단된다는 내용, 그리고 즉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까지. 복순의 눈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는 듯 느리게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서류를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찢고 싶었습니다. 이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 뒷면에 오늘 날짜를 펜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가방 안쪽, 진단서 옆에 나란히 밀어 넣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이불 끝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봉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미역국이라도 끓여달라고 할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무엇을 숨겼는지 알고 있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복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 없는 긴장감이 이불처럼 깔렸고 그 무게가 병실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복수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날 새벽 수진을 데려다준 택시 기사의 번호를 폰에서 찾았습니다. 119에 신고할 때 기사가 남긴 연락처였죠. 복수는 그 번호를 저장하면서 옆에 메모를 달았습니다. 증인 가능. 수진 상태 목격자. 새벽 농로에서 피 흘리는 수진 확인. 폰을 내려놓고 병실 문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오가는 발소리만 가끔 들렸죠. 그런데 복도 끝 비상구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카메라 셔터 같기도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복수는 복도를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병실 문을 닫고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 증거 파일이 담긴 USB를 꺼냈습니다. 낮에 병원 매점 옆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죠. 폰에 있는 사진과 캡처 파일을 전부 USB에 옮겨 담아두었습니다. 복수는 그 USB를 봉투에 넣고 봉투를 접어 가방의 가장 깊은 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겉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수진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복순도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광등의 잔상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고 복도 쪽에서 가끔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그 발소리가 병실 앞에서 멈추는 것 같아 귀를 기울였지만 곧 멀어져 갔습니다. 내용 증명이 왔다는 건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들린 그 소리가 무엇이었든 복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 USB의 존재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졌고 그것이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이 복순을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챕터 5 사방이 막히는 압박, 최고조 낡은 폰 등장. 다음 날 아침 복수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수한 고소장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죠. 신호가 5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고 상대방은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담당자가 현재 외근 중이라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검토 중입니다. 변호인 조율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율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게 아닙니다. 가해자 쪽에서 변호인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복수는 전화를 끊고 병실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수는 가방을 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기로 한 겁니다. 전화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이 사람이 진짜 도움을 구하러 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있죠. 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했을 때 복수는 접수 창구에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담당자가 변경되었는데요. 복순의 숨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변경이요? 제가 3일 전에 여기서 접수했는데 벌써 담당자가 바뀐 건가요? 직원은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내부 인사 조정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 담당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했고 복수는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0분이 지나서야 새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였고 복순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수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딸이 만삭으로 택시를 타고 왔다는 것, 갈비뼈 골절과 화상 자국이 있다는 것, 문자 협박이 수십 통이라는 것, 진단서를 가져왔다는 것. 전부요. 3일 전에 한 번 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했습니다. 새 담당자는 메모를 하긴 했지만 눈빛에 긴박함은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복수는 민원실을 나오면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새 담당자의 이름과 오늘 날짜, 그리고 2번째 방문, 담당자 변경됨이라고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데 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복순 어머니 고추 납품 받던 건조장인데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5년 넘게 거래해온 곳이었죠. 그런데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머뭇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올해 고추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물량을 채워서요. 복수는 멈춰 섰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납품해온 곳이었습니다. 품질이 떨어진 적도 없었고 납기를 어긴 적은 더더욱 없었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올해 고추 상태 좋은 거 아시잖아요. 상대방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복잡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수는 경찰서 앞 보도블록 위에 서서 꺼진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잡하다고 들었다는 말, 누가 전했을까요?
산골 마을의 납품처가 서울의 대기업 사돈집 사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추가 안 팔리면 이자를 막을 수 없고 이자를 못 막으면 밭이 넘어갑니다. 그 밭은 복순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일군 것이었고 수진이 뛰어놀던 곳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복순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틀었고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돌아오니 수진이 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였습니다. 화면을 복순에게 돌려 보여주었는데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진의 병실 쪽 복도였고 문 앞에 놓인 슬리퍼와 간이 침대 모서리가 살짝 보였습니다. 글에는 이 병원 2층에 그 사람 있다더라라는 문장이 달려 있었죠. 복수는 폰을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 공포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배 위에 올린 두 손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엄마 인생 망쳤어.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추도 못 팔게 되고 동네에 소문나고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엄마는 나만 아니면 이런 일 없었잖아. 복수는 침대 옆에 앉아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살아있어서 이 싸움이 있는 거야. 네가 택시 타고 엄마한테 온 그날부터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싸워야 할 일이 된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복수는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닦아줄 게 아니라 흘려야 할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복수는 다시 증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진료 기록 사본을 추가로 요청해 받았고 상처 사진 중 날짜가 불분명한 것들을 골라 다시 촬영했습니다. 사진마다 종이에 날짜를 적어 옆에 놓고 함께 찍었죠. 서툴렀지만 꼼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USB에 저장해둔 녹음 파일을 확인하는데 한 파일에서 오류가 떴습니다. 재생이 되지 않았죠. 수진이 입원 전날 도연과 통화한 것을 몰래 녹음한 파일이었는데 데이터가 깨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한숨을 내쉬며 인터넷을 뒤졌고 파일 복구 방법을 찾아 2시간 만에 겨우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복원된 파일을 USB 2개에 나눠 저장하고 하나는 가방 안에, 하나는 병실 사물함 깊숙이 넣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 수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수는 간이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수진이 침대 밑으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꺼낸 것은 작고 낡은 폰이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고 화면이 작았습니다. 케이스에 금이 가 있었지만 전원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무언가 결연한 빛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빛이었죠. 죽을까봐 모아뒀어요. 복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몰래 맞을 때마다 찍어뒀어요. 이 폰이에요. 도연이 모르는 폰이에요. 수진이 화면을 열었습니다. 갤러리에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고 하나하나가 폭행의 기록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화면을 들여다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수십 장이었습니다. 팔에 난 멍, 등에 난 상처, 찢어진 입술, 부어오른 눈두덩. 날짜별로, 상처별로 수진은 혼자서 기록을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살기 위해서 언젠가 이것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 복수는 그 낡은 폰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가볍고 작은 폰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을 든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딸의 인연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고 복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끝내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움직였습니다. 챕터 6 진실의 균열, CCTV 공개. 낡은 폰의 갤러리를 여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작년 사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겨울이었죠. 수진의 왼쪽 팔뚝에 길게 긁힌 자국이 있었고 사진 한쪽 구석에 달력이 살짝 보였습니다. 1월이라는 숫자가 읽혔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넉 달째였던 겁니다. 8개월 전 사진은 더 심했습니다. 등 전체에 퍼진 멍이 보라색에서 검붉은색까지 그라데이션을 이루고 있었고 수진은 거울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보며 찍은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자기 등에 멍을 찍기 위해 팔을 뒤로 비틀어 셔터를 누른 겁니다. 3개월 전 사진에서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중기였죠. 그 사진에서 수진의 얼굴 오른쪽이 부어 있었고 눈 밑에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수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불 끝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무릎 꿇고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요. 그래서 믿었어요. 한 번이니까, 한 번만이니까. 그런데 2번째가 왔고, 3번째가 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세는 걸 그만뒀어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들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스스로 입을 여는 것, 그것 자체가 이 아이가 살아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갤러리 아래쪽에 폴더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안에는 병원 영수증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타박상 치료, 염좌 진료, 찰과상 소독. 전부 다른 병원이었습니다. 같은 병원을 2번 가지 않았던 겁니다. 발각될까 봐요. 복수는 영수증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규칙이 보였습니다. 대략 1달에서 1달 반 간격으로 병원 기록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폭행과 치료와 기록이 반복되는 순환고리가 이 작은 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폰을 넘기다가 멈추었습니다. 화면에 USB라고 적힌 메모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수진이 가방 안쪽 옷 사이에 숨겨두었던 USB를 꺼냈습니다. 작고 검은 USB였습니다. 도연이가 출장 간 날 집에 혼자 있을 때 뽑았어요. 거실 CCTV 녹화분이에요. 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의 집에 CCTV가 있었던 겁니다. 보안용으로 설치한 것이었는데 녹화 기능이 있었고 수지는 도연이 출장 간 틈을 타서 영상을 내보내기 한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수진이 복순의 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열렸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소파와 TV가 보였고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수진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고 도연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복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주먹이 내려꽂히는 장면이, 수진이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그리고 그 옆에서 차명숙이 서 있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차명숙은 아들이 며느리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를 했습니다. 맞을 짓을 했네. 그 음성이 폰 스피커를 통해 병실에 울렸을 때
복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눈앞이 하얘졌다가 다시 돌아왔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복도에서 복수는 이를 악물고 숨을 골랐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수지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복수는 수진의 머리맡에 앉아 이불 위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손바닥으로 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폰을 들었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도연의 폭행 장면, 차명숙의 방조 장면, 수진이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까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네가 살려고 남긴 거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이불 사이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죽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넌 찍었어. 기록을 남겼어. 그건 살고 싶다는 뜻이야. 이 영상이, 이 사진들이 네가 살아남은 증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것이 터져 나오듯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복순은 딸의 등을 계속 쓸어주었습니다. 영상 파일을 복순의 USB에 복사하고 원본 USB는 따로 봉인했습니다. 투명 봉투에 넣고 날짜를 적고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두 개의 USB를 서로 다른 곳에 보관했고 낡은 폰의 사진도 전부 복순의 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간호사가 야간 순찰을 돌 때 들어왔습니다. 복순이 폰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더니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복순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바라보았고 간호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연대였지만 그 온기가 복순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더니 병실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복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본은 어디 있대?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복순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소리는 곧 멀어졌지만 심장은 한참 동안 빠르게 뛰었습니다. USB를 꺼내 가방 더 깊은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싸움은 끝났습니다. 터뜨려야 합니다. 이 증거를 세상에 내놓아야 합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복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챕터 7 바닥기자 최경호 연결. 새벽 5시 폰이 울렸습니다. 복수는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김복순 고객님, 대출이자 연체 45일 경과로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건 관련하여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상환하지 않으시면 담보 물건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개시됩니다. 기계적인 안내 멘트가 끝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수는 꺼진 화면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압류. 그 두 글자가 새벽 어둠 속에서 형광등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고추를 팔아야 이자를 막고 이자를 막아야 밭을 지키는데 고추를 팔 곳이 없어졌습니다. 건조장이 거래를 끊었으니까요. 복수는 병원을 잠깐 빠져나와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고추 상태라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산골 마을까지 2시간을 달렸고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의 광경에 발이 멈췄습니다. 비닐을 씌워둔 고추 포대가 마당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왔던 모양이었죠. 비닐 사이로 물이 스며든 곳이 있었고 그 부분의 고추는 이미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슬기 시작한 것도 보였습니다. 복수는 포대 하나를 열어 안을 확인했고 손에 쥔 고추가 물렁하게 뭉개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라 더 이상 서 있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져서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일군 밭에서 키운 고추가 며칠 돌보지 못한 사이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추가 돈이 되어야 이자를 막고 이자를 막아야 이 집이 남는데 그 고리의 첫 번째 마디가 무너진 겁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에 왜 마음은 이렇게 어두운 건지 복수는 잠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웃음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어나긴 했습니다. 무릎에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세웠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 고추를 골라 비닐을 다시 씌우고 물이 새는 곳을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TV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회장, 내일 긴급 기자회견 예정. 기업 이름을 보는 순간 복순의 등이 곧았습니다. 도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돈 어른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 대기업 회장이라는 직함이 붙은 사람이었죠. 병실에 들어서자 수진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 있었습니다. 수진도 그 뉴스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TV 리모컨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고 다른 손은 배 위에 강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도 돼. 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복순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회견에서 뭔가 말할 거예요. 선수 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저 사람들은 뒤집을 수 있어요. 엄마까지 망가지는 건 싫어요. 복수는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네가 지는 거야.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네가 지면 이 아이도 지는 거야. 이 아이가 태어나서 크면 언젠가 물을 거야. 엄마 왜 그때 참았어? 라고. 그때 뭐라고 대답할 거야?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배 위에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마치 뱃속 아이의 손을 잡으려는 것처럼 손가락을 오므렸습니다. 복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이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복수는 증거 파일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USB 2개, 낡은 폰, 진단서 원본과 사본, 문자 캡처, 사진, 병원 영수증 사진, CCTV 영상. 하나하나 확인하고 원본 USB는 투명 봉투에 넣어 날짜를 적고 테이프로 다시 밀봉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 밑으로 봉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복도에서 밀어 넣은 것이었죠. 복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또 법무법인 봉투였습니다. 이번에는 유포 금지 경고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고 증거 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수는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방 옆에 두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니까요. 압박을 시도했다는 증거. 그리고 폰을 들었습니다. 기자 최경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경호는 지역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예전에 마을수의 피해 취재를 왔을 때 복순의 집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라며 명함을 남겼었죠.
복수는 그 명함을 서랍 어딘가에 넣어두었다가 이번에 집에 다녀오면서 찾아왔습니다. 전화를 거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 중에서 이 순간이 가장 차분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하면 사람은 떨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신호가 3번 울렸습니다. 네, 최경호입니다. 경호 씨, 나 복순이에요. 고추밭 김복순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경호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 복순 어머니. 오랜만이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복순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경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침묵 뒤에 단호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챕터 8 클라이맥스 엔딩. 경호는 그날 저녁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이 아니라 후문으로 들어왔고 병원 뒤편 벤치에서 복순을 만났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복순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USB 2개, 진단서 사본, 문자 캡처 출력물,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온 내용 증명 2통까지 테이블 위에 하나씩 늘어놓았습니다. 경호는 먼저 사진을 보았습니다. 수진의 멍사진, 화상 자국, 엑스레이. 사진을 넘길 때마다 경호의 미간이 좁아졌고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거실에서 도연이 수진을 때리는 장면, 그 옆에서 차명숙이 서 있는 장면, 맞을 짓을 했네라는 음성. 경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공익입니다. 경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인 동시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조직적 은폐 시도입니다. 내용 증명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커뮤니티의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있어요. 복수는 법무법인에서 온 내용 증명을 경호에게 건넸습니다. 경호가 봉투를 열어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오히려 압박 시도의 증거입니다. 피해자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고소 취하를 유도한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순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껴안고 있던 무게가 누군가에게 나뉘어졌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경호는 변호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회의가 이루어졌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고소장 보강, 증거봉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복수는 병원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피켓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임산부 딸 피떡 만든 대기업 사돈이라고 적혀 있었죠. 1인 시위였습니다. 65살 시골 어머니가 병원 앞 보도블록 위에 서서 혼자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갔지만 몇 명이 멈춰서서 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커뮤니티에 올라갔고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그 사진을 본 수진이 울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도 고마움도 그리고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감정도요. 수진은 이불을 움켜쥐고 한참을 울다가 복순이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저도 싸우고 싶어요. 복순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은 눈, 갈라진 입술, 멍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꺼져 있던 것이 다시 켜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딸의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수진이 먼저 꽉 쥐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대형 호텔 2층 컨벤션홀의 기자 수십 명이 앉아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죠. 회장, 도현, 그리고 차명숙. 회장은 양복 단추를 매만지고 있었고 도현은 정면을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차명숙은 선글라스를 쓴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죠.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사에 대한 악의적 루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운운하는 내용이었죠. 기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석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경호가 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변 기자들에게 링크 하나를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기자들의 폰이 하나둘 진동했고 화면을 확인한 얼굴들이 하나씩 굳어갔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도연이 만삭의 수진을 때리는 장면, 옆에서 차명숙이 서 있는 장면,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성. 맞을 짓을 했네. 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도연 부사장이 맞습니까? 차명숙 여사가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이 있으십니까? 피해자는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장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준비된 원고 위에 손이 떨리고 있었고 옆에 앉은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보좌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차명숙은 선글라스를 벗지 못한 채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회견은 붕괴했습니다. 질문은 끝나지 않았고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 세 사람은 보좌관들에 둘러싸여 측면 출구로 빠져나갔고 빈 마이크 앞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만 끝없이 울렸습니다. 그 뒤로는 빨랐습니다.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연의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고 포렌식 팀이 CCTV 원본과 통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도연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차명숙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도연의 폰에서 삭제된 문자가 복원되었고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자를 압박한 정황도 확인되었죠. 도연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법원은 만장일치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폭행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 임산부에 대한 가중 폭행의 중대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도연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 수진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왔고 수진은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복수는 따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분만실 앞 복도에 서서 닫힌 문 너머로 수진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나오지 않는 소식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발자국 소리만 울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아이입니다. 복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이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65년을 살면서 눈물을 참는데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갈 때도, 빚이 쌓일 때도, 고추가 썩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만실 앞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턱을 지나 병원 가운 위로 떨어졌고 복수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퇴원 날이 왔습니다. 수지는 아기를 안고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복순이 옆에서 가방을 들고 있었고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여전히 고추 포대가 쌓여 있었고 비닐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비운 사이 집안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나가기 전에 씻지 못한 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고 먼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쪽에 쌓아둔 고추 포대의 비닐을 걷어 올렸습니다. 눅눅해진 것은 골라내고 아직 쓸 수 있는 것은 햇볕이 드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받았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부엌에 김이 올랐고 오랫동안 차가웠던 집 안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복수는 찬장에서 숟가락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수진의 것이었고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죠. 수진은 방에서 아기를 재우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수진의 얼굴에 김이 닿았고 차가웠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복수는 수진 앞에 그릇을 놓고 숟가락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것부터 먹자. 수진이 숟가락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